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정치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놓고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는 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지역위원장,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게 정부 방침이 확정이 된 걸로 봐야 합니까?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확정이 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료화면에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국민적 여론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여론은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하나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흉상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 홍범도 장군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그 명분인 공산주의 이력, 사회주의 세력에 가담했다라는 이력과는 무관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좀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 같고 이것이 확정된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이 예를 들면 공산당 이력이 있다고 해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예를 들면 이회영이라든지 아니면 이범석 장군이나 아니면 지청천 장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한민국 초대 개각 당시에 굵직굵직한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범석 장군만 해도 사실 초대 국무총리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또 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홍범도 장군의 어떤 공산당 이력과는 사실은 전혀 무관한 오히려 이제 우파 진영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5명에 대한 전부 이전은 아무래도 조금 명분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2018년에 흉상이 건립이 됐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와서 이걸 철거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걸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도 폭파시키고 했는데 전 지금의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정부는 거꾸로 얘기하면 역사 거꾸로 세우기, 역사 뒤집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5분은 특히 이회영 선생은 전 재산을 지금으로 따지면 수조 원대의 재산을 들고 일가를 모두 데리고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복회장인 이종찬 광복회장의 조부시죠. 역사 모두가 인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옮기겠다. 나머지 분들도 우리 김 위원장 말씀한 것처럼 이름 하나하나를 들면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 이범석 장군, 지청천 장군 이름 하나하나를 들 때 저는 지금도 가슴이 벅찹니다. 정말로. 우리 독립 무장 항일 운동의 영웅들 아닙니까? 이 영웅들을 지금 2023년에 와서 육사에서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대고 국방부 장관이 흉상을 이전하겠다. 저 말은 이전이 목표가 아니고 역사에서 지우겠다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 맞습니다. 이분이 1927년에 소련 볼셰비키당에 입당한 건 맞습니다. 평생을 항일 무장운동을 하다가 당시 역사적 배경을 모릅니까? 이종섭 장군은? 정말 그 정도도 공부 안 했습니까? 육사까지 나오신 분이? 왜 들어갔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소련의 무장 항일운동을 지원을 받기 위한 목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탄압이 엄청났습니다. 연해주 이쪽 지역에서.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 소련 공산주의에 흠취를 했거나 지지를 했거나 했다면 이분을 스탈린이 바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시켰겠습니까? 강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정말 힘든 생활을 독립운동가가 또 하다가 거기에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를 우리가 2021년에 모시고 온 겁니다. 이런 분을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 국가 훈장을 서훈을 받은 게 1962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누굽니까? 근데 이분을 그때 서훈할 때 이 경력을 문제 삼았다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논란을 가지고 오면은 당연히 다른 반대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노당의 조직책으로서 사형 선고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금 좀 전에 화면 봤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홍범도함, 최신 잠수함입니다. 이름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꾼다고는 안 했고 아마 그런 여지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바꾸겠다는 생각이 굳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무리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논란이 이 흉상을
다 이전하고 네. 그 자리에다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인물의 알겠습니다. 흉상을 세우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볼 때 지금의 이런 모습들 네.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알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동상이 건립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이고요. 그때가 이제 야당일 때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야당일 때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 흉상 이전 자체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실 공산주의 이력을 삼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뭐 이렇게 맞진 않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홍범도 장군 한 명의 흉상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이제 네 분의 흉상까지 같이 옮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올해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훈 훈격을 격상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평가절을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 흉상 자체를 이전한다는 거에 대한 상징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것이 확정된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 더 내부적으로 토론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 홍범도 함의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다른 동상이 없는 거니까, 다른 분들 이름은 없는 거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정부가 결정하는 문제니까 제가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얼마든지 우리가 항일 운동의 어떤 상징으로서 추앙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봐야 되겠죠. 말씀 주신 대로 1920년대에 항일 운동을 하셨고 그 서훈을 받으신 거 이제 1962년 박정희 네. 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개 대한민국의 어떤 서훈을 정할 때는 1948년 이전에 그 일과 이전에 이후의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1948년 이후에 예를 들면 공산주의 이력이 있거나 북한이 세워지는데 가담을 했거나 했던 사람들을 서훈에서 배제하게 되고 네. 1948년 이전에 있었던 공산주의 이력들은 그 전까지는 서훈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이 대한민국 어떤 서훈의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이때 이제 소련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이력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 이력을 삼아서 예를 들면 항일 운동가로서의 어떤 위치를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런 이념 논쟁이 그 정치권에서 많이 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종섭 장관, 국방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이제 공산주의 이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의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네.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까운 정말 40년, 50년 지기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아버님이자 아주 대통령께서도 존경하고 멘토로 하신다는 광복회장인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스스로의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됐어요.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없다면 사퇴를 하는 게 물러나는 게 맞다. 이 말에는 저는 이종석 장관, 국방부 장관이 이번 흉상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혼자 결정을 했을까 이런 의혹이 듭니다. 네.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도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없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윗선이 됐든 아니면 누가 제안한 사람이 있더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건 단호히 거부를 했어야 된다는 게 내포돼 있습니다. 네. 정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난번에 불과 이제 보름도 안 됐습니다. 네. 8.15 광복절 때 대통령 경축사가 저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이 우리가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할 시대도 아니고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찌 북한이 우리하고 체제 경쟁을 합니까? 이미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고 그런데 공산 전체주의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념 대결의 양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게 이런 얘기들입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무장 항일 투쟁을 했던 우리 영웅들의 흉상을 옮기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공산주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회 전반을 이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지 네. 아니면 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국민에서 나오고 있는 이건 정말 메카시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념을 토대로 신색깔론으로서 진영을 분리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거 아닌지 이런 자꾸 의심이 들고 전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성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네.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이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라가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지금의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대처하는 것도 벅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과연 장관이 혼자 결정했겠느냐, 대통령실과의 협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국방부 장관의 입장인 것이고 뭐 대통령실 입장이 뚜렷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이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여당에서도 아직까지 뭐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서 좀 내부적인 토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최고위원들, 뭐 젊은 최고위원들 가운데서는 이 흉상 이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당 내에서 이게 뭐 일관되게 흉상 이전을 찬성한다, 뭐 대통령실에서 이전을 할 거다라는 계획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 논의가 좀 됐던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국방부 앞에 있는 흉상을 이전하고 육사에 있는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니까 조금 뭐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철회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회, 사퇴까지는 갈 필요 없다. 사퇴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랑 맞물려서 최근에 또 논란이 된 게 그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일송 공원이라고 있죠. 네. 이게 공산당의 팔로군 행진곡 그리고 북한군의 조선인민국 행진곡을 만든 사람인데 광주는 이제 계속 추진하겠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출신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공원을 만들려는 거고 지금 국가보훈부가 제동을 걸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분에 대한 이 정일성이라는 분의 이제 그 광주에서 태어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분에 관련된 일들이 지금 강기정 시장, 네. 지금 이 민주당 소속 강기정 시장 때 생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노태우 정부 때 한중 수교를 노태우 대통령이 이뤄내지요. 한중 수교 이후에 이 중국에서는 김구 선생과 함께 네. 이 정일성 씨를 그 한중수의 상징적인 인물, 대단한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분의 이름을 딴 정일성 노래제가 처음 시행된 게 추진된 거는 뭐 노태우 정부 93년부터입니다. 네. 벌써 얼마나 30년 된 겁니까? 그때부터 됐고 이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 자체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공원 자체가 네. 한 6년, 7년 된 얘기고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이제 완성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 논란 역시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홍범도 장군이라 이런 흉상 이전이랄지 다 좀 맥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갑자기 이제 보훈처장이 박민식 처장이 문제를 삼으면서 장관이죠 이제. 박민식 보훈처 장관이 문제를 삼으면서 이 문제가 커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광주를 특정해서 여당 내에서 이제 또 공격하는 목소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강기정 시장도 역사에 맡기고 평가를 받아보자는 말씀을 했는데 참 이런 얘기까지 들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경남 통영에 있는 윤희상 선생 기념공원이랄지 밀양에 있는 약산 김원봉 기념공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보수 진영 아주 극성한 보수 진영에서는 김원봉 하면은 북한 인민군의 창시자 이러면서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의 독립운동 이력이랄지 이런 걸 모두 무시하면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통영과 밀양에 있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지자체 예산으로 다 됐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고 역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은 잣대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왜 광주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또 하면서 아주 문제 삼는 거는 글쎄요 저는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역사가 오래됐고 알겠습니다. 벌써 노래제만 하더라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건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네. 이 공원에 놀러 간다고 해서 우리 광주 시민이나 아니면 타 지역 국민들이 이 사람이 뭘 존경한다든지 무슨 공산주의에 심취하는 찬양을 하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다만 그것보다는 이 노래제로 인해서 정말로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었답니다. 광주 네. 이런 쪽에 그런 효과도 크다 이런 말씀을 좀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이 앞서서 홍범도 장군의 이전 문제랑 이 정일성의 공원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는 공산주의 이력 때문에 항일 투쟁의 뭐 어떤 상징성이 훼손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단호히 반대하면서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고 네. 정일성은 사실은 한국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희생당했는데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던 사람이고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기념관을 만든다라는 거, 공원을 만든다는 거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통영에도 윤희상 뭐 공원이 있고요, 뭐 밀양에도 뭐가 있고, 뭐 대전에도 이응로 기념관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참여 이력이 있던 사람들의 기념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기념관을 어떤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네. 과거의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적절함이 새로운 어떤 기념관을 만드는 데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선 사례와 정율성 공원은 전혀 다른 문제로 봐야 되고요. 이분은 정말로 말 그대로 그 대한민국 국군의 희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다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뭐 일각에서 특히 이제 우파 일각에서 지적하는 대로 이것이 만약에 호남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정율성 공원을 만드는 것 자체는 저는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지자체가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관련 법도 막 거론이 되고 하던데 감사원의 감사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정도 사안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상황이고 지자체는 어쨌든 지금 야당 소속 강기정 시장이 하시는 거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보수 정권인 상황에서 정율성 공원을 만든다는 거는 보수 정당 그다음에 보수 정권의 어떤 가치나 이념이나 어떤 이 상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저는 분명히 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예를 들면 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도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어떤 제도적인 방안으로서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의 그 접근 방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감사원이 나서 그 가치 판단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요. 적절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뭐 예산이 잘못 쓰였다든지 아니면 뭐 부정한 뭐가 있었다든지 이런 걸 이제 검토하는 차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정율성 기념공원을 건립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잣대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잣대는 같아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5년 대통령 임기가 바뀐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휙휙 바뀌면은 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율성 노래제는 되고 공원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왜 또 잣대가 다릅니까? 그러면 그렇게 비판하는 약상 김원봉의 기념공원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흉상 이전하듯이 철거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 또 감사하시던지요. 저는 이런 부분들 감사원 감사다 또 행안부에서 조사하겠다 이런 논란들이 지금 바람직하겠습니까? 이분이 30년대까지는 항일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까지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 독립군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우리 광복 이후에는 우리 국군에서 또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 분리할 수 없으면 또 분리하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문제를 삼으면서 하는 거는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 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 이념 전쟁으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닌가. 나라를 좀 분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결국 이게 총선 전략이 도움이 되겠다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해서 이미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럼 재평가를 하자고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 이 부분만 가지고 이미 30년이 넘는 노래제 된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 사이에 보수 정부가 한두 정부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정부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도 있었고 그때는 전혀 문제 왜 안 삼았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다시 이거를 다른 잣대로서 감사원도 등장하고 하면서 찍어 누르겠다고 한다면 이걸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정책은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게 맞죠. 과거에 이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기념관도 건립해야 된다라는 이론은 뭐 저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지역에 있는 기념관도 저는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들에 대한 평가는 앞서선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과는 명확하게 다른 평가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선 홍범도 장군 문제와 정율성, 이응로 이런 분들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이나 사업이 잘못된 게 발견되고 판단이 또 달라지면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그때 좀 노선을 바꾸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로 선출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일단 평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박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쪽 먼저 들을까요? 아니 하던 김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들어와서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민폐를 좀 끼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대통령 그 국정 지지율이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 수준, 뭐 30%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야당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전혀 못 얻고 있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말로는 본인이 7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당대표라고는 하지만은 그 득표율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네. 그 득표율이 의미가 있는 것은 강한 어떤 지지력을 바탕으로 당 안에서 기득권을 혁파하고 개혁을 하라고 하는 어떤 당원들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의 기치를 남에게 들게 했잖아요. 네. 혁신위원회라는 걸 뜨면서 결국 그 혁신위원회도 유야무야 돼버리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서 계속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 그다음에 뭐 어떤 중간에 있었던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의 코인 사태 논란 때문에 민주당의 도덕적 타락, 도덕적 어떤 지탄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렇다 할 뭐 충분한 조치는 하지 않았거든요. 관련자들 전부 탈당해 버리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 부분 흔들리고 취임 1주년을 앞둔 이 지금 시점에 와서 네. 갑자기 1년 전에 지지율을 소환하면서 나 지지율 이렇게 높은 당대표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내에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본인의 어떤 리더십 같은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좀 센 척 같은 거다. 그래서 실제로 한 1년 동안 거의 민주당에 민폐를 좀 끼친 당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1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강화됐다라고 판단하는 저도 것 같아요.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강화라는 말에 저는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지율은 강화하는 게 아니라 확장을 해야 되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한 이후로 꾸준하게 소위 말하는 강성 팬덤인 개딸들을 위한 정치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수박 논쟁, 네. 그 수박 논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때였고요. 그 이후에 혁신위에서 나온 것도 강성 팬덤들의 어떤 당에 휘둘리기 좋은 조건으로 전당대회 요건들을 좀 바꿔놨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지지층을 위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지가 강화됐다는 말은 맞는 얘기죠. 다만 지지가 확대됐느냐, 민주당의 어떤 저변이 확대됐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점수보다 과락을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말씀해주신 취지랑 비슷한데 1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서 팬덤 정치가 심화됐다고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처럼 저런 평가들도 나오고 다 이게 수용되는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은 우리 김 위원장이 우리 당 일련에 대해서 격하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배에 타지 마라. 승선 불가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민주정당의 모습은 아니죠. 민주정당에서는 우리는 의총에서 당대표나 지도부 있는 앞에서 의원이 나와가지고 모두 사퇴하는 얘기까지 합니다. 물론 뭐 대다수의 의원들과 우리 당원과 지지자는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여전히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그 당대표가 저는 거대 정당 여야를 떠나서 1년을 지내면은 공과가 있습니다. 네. 제가 당 대변이지만 모두 잘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8% 지지로 벌써 딱 1년 됐지요. 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원과 우리는 이제 국민들도 투표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아예 당원들만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거의 뭐 국민과 당원들이 비슷한 수치로 절대다수가 지지했다는 건 그만큼 지지를 하고 성원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것들은 여전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유지가 되거나 더 높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평가하는 것처럼 모든 걸 잘못했다. 본인의 뭐 사법적인 문제, 그 뭐 사법 리스크입니까? 검찰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걸로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평가가 안 나왔겠죠. 저는 지난해 1월 딱 만 1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파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대통령과 만나서 민생 문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 특히 여수야대 국면 아니겠습니까? 손을 잡고 본인이 추진하는 개혁 정책이랄지 협치를 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까지 어려웠을까 이런 아쉬움이 네.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제안을 했죠.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 야당과 취임해가지고 1년 반이 되도록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굴 탓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대통령이 정치를 등한시하고 수사와 탄압과 찍어 누르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킨다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뭐 구체적인 뭐 법안까지 다 들기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 대단히 국민의힘도 환영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것도 추진해냈고요. 양곡관리법, 간호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었습니다. 사실상 대선 때. 저희 당이 추진했던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도 농민들과 이 간호사들 모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처리하라고. 이렇게 국정을 해왔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1년을 해왔다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채워나가겠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년인데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9월 중에 본회의 없을 때 나가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수사의 흐름을 보면 보통 이제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이렇게 9월에 출석하겠다고 한 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가결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참 이제 또 다시 이제 검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국민의힘도 그랬고 검찰도 그렇고 그동안 뭔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도 국회 와서도 그렇고 이 국회 열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런 얘기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예까지 들으면서 비회기 기간에 당당하게 가서 영장 실시심사를 받아라 이런 요구를 정말 한두 번이 아니고 입만 열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네. 국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본인의 불체포,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네. 그리고 비회기 기관에 가서 영장 실시심사 받겠다 했습니다. 네. 그때 여당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박수가 나오고. 근데 지금 이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 수사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가지고 모든 혐의가 입증됐다는 거예요. 입증됐으면 영장을 쳐야죠. 네. 그리고 계속 소환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5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주에 소환한다고 하니까 내가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받고 나면 한 일주일 이상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네. 보통의 영장들이 수사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뒤로 치거든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했어요. 근데 검찰은 끝까지 날짜를 우겨가지고 안 된다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9월 1일부터는 회기가 협상으로 비회기 기간을 만들 수 없는 국회법에 따른 정기국회가 된 거예요. 100일 동안은 이제 국회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표결 처리에 들어오는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적 노림수랄지 네. 꼼수가 없이 정말 순수하다면 그동안 그렇게 국회를 열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열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영장을 청구해달라. 이런 부분이 무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또 본회의가 잡혀있지 않는 상황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5번째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좀 전에 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저도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그러니까 교섭단체 연설 때 본인이 직접 천명하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혁신위원회에서 띄었고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것이 회기든 비회기든 그리고 검찰 소환에 100번이게도 응하겠다라고 한 말씀 안에는 이 모든 시나리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약간 검찰이 언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모르는 내용이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간에 회의 중에 오든 뭐 그것이 언제든지 간에 나는 떳떳하게 임하겠다. 여러분들 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검찰의 스케줄 따라서 뭐 회기 때 치고 안 치고 이런 내용까지 다 따져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진위업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져볼 것이 아니라 네. 언제 구속영장이 오든지 간에 그것이 회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론에 따라서 가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따라서 가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하는 불체포 특권, 그 국민들이 못 믿겠다고 했을 때 그 못 믿겠다라고 하는 정서를 한 번에 불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는 그냥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버리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래픽이 완성이 됐을까요?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했고 지금까지 공영방송이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짧게 한 1분 정도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끝내고 10다의 불가론을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학폭 문제뿐만 아니고 뭐 부인의 청탁, 취업 청탁 의혹도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언론 장악 문건과 함께 장악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말 막무가내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16번째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또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는 지금 취임식에서 저런 말씀을 쏟아냅니다. 네. 저 무슨 얘기겠습니까? 원래 많은 우려가 있는 것처럼 정말 그대로 방송 장악하고 언론 장악해서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모두 길을 들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우려스럽고 정말 국민이 무섭고 우리 언론에 계시는 많은 종사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버젓하게 노영방송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걸 저는 선분전포고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동관 후보자 저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본인을 임명해 주신 분께는 거의 90도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던데 취임 임명장 받을 때 네. 그분 한 분에게는 좋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언론을 다시 한번 이명박 정권 시대처럼 퇴행시키고 다시 한번 어렵게 만드는 정말 공정방송이 다시 또 힘들어지는 시대를 또 만들겠구나. 저분이 또 천병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우려가 큽니다. 예. 제발 지금이라도 임명됐으면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땡전 뉴스는 옛날에 있었어도 땡유 뉴스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국민과 우리 언론계 역사를 똑바로 보면서 제대로 역할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네. 네, 야당이 이렇게 시퍼렇게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게 장악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청문회가 개운치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공영방송의 편향성 문제는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왔던 문제고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많은 언론 학계에서도 공영방송의 편향성은 지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야당이 지적하는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이되 공영방송의 어떤 제자리를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남았대요. 그래서 한 가지씩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 청문회를 마친 이후에 네.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법률위에서 검토해서 고발 조치를 할 겁니다. 그 위증을 또 많이 했어요. 본인 뭐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 선도회가 열렸다, 뭐는 전학 과정에서도 네. 그런 것들이 열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언론 장악 관련해서도 청문회 전에는 자기는 보고받은 것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청문회가 또 달라요. 오전과 오후가. 네. 오전에는 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오후에는 한두 번 가져왔길래 앞으로 오지 말라고 했다. 이런 법들 위반한 것들이 많고 위증죄도 있고 기타 관련된 뭐 청탁금지법 위반 많이 있습니다. 예. 법적 조치를 밟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당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전혀 생각이 바뀌질 않았더라고요. 네. 2008년 그때 이명박 정부 때 핵심 요직을 있을 때와 지금 2023년도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이라는 또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어서 예. 저번에 언론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우려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러려면 우리 야당이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서 그걸 막아내는 게 또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반박. 글쎄요, 뭐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 속에서 충분히 검증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수사를 하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동관 후보자였던 이동관 이제 방통위원장의 청문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 지적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이제 MB 정부 때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청문회 때 대부분 좀 논파를 당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엄혹한 적폐청산 아래에서 과연 정말 MB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대답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대개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공격했던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짜 뉴스를 때려잡겠다고 하는데 네. 가짜 뉴스가 도대체 뭐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시간을 돌려서 2년 전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면서 하겠다고 했던 것이 가짜 뉴스를 때려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때려잡는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때려잡겠다고 한 가짜 뉴스는 저거는 진짜 뉴스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공격이 날카롭지 않았던 것이고요. 네. 또 언론 장악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사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던 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언론장악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어떤 날카로운 질문이 안 나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청문회 때 못했던 그 질의들을 나중에 수사 과정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명쾌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취임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더 할까요? 네,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하라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렸는데 네. 법안을 유반한 게 한번 찾아보니까 엄청나군요. 아까 위증한 것뿐만 아니고 농지법, 방송법, 학교폭력 예방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게. 이 수많은 위반을 했는데 청문회가 끝났다고 해서 야당이 그냥 앞으로 잘하세요 하고 놔두면 네. 이분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가 앞서서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공산주의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분이 뭐 했습니까? 지명되고 처음 기자들 만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도 공산당 기간지 같은 언론이 있다는 식의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 좀 이상합니다. 네. 이 정권의 핵심들은 공산주의, 공산당을 입에 달고 삽니까? 이념 전쟁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사고 방식을 여전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전행을 하도록 놔둘 수는 알겠습니다.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해달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지역위원장,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